올해는 ADC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장표를 만들고 나서 여기 900억 달러라고 했는데 그 사이를 900억 달러, 1000억 달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0억 달러면 130조 원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100억 달러가 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130조 원 정도가 1년에 거래가 되는 거예요. M&A 기술 거래. 이 ADC와 관련해서는 저는 조금 이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냥 ADC 기술이 잘 됐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ADC는 한동안 계속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ADC라는 것은 그 항체에다가 약물을 결합한 겁니다. 그러면은 말이 좀 어렵지만 이 항체라는 게 뭐냐? 항체라는 것은 항원을 찾아갑니다. 특이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항체라는 것은 무언가를 정확히 찾아가는 게 항체구나라는 거. 항원이라는 거는 그냥 바이러스라든가 암덩어리 그런 그냥 적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적입니다. 그러니까 항원이라는 건 이해하기 쉽죠. 암 적입니다. 바이러스 다 적이죠. 코로나 바이러스 다 적입니다. 적은 항원입니다. 그러면 항체는 뭐냐? 코로나 바이러스를 찾아가는 그 항원, 이게 항원이니까 항체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찾아가는 항체는 아주 특이성이 강한 거죠. 걔만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A라는 항원에는 A-라는 항체가 반드시 걔만 갑니다. B-가 절대 가서 붙을 수도 없고요. 관련도 없습니다. 그런 겁니다. 제가 왜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냐면 항체라는 것은 누군가를 정확하게 찾아가는 그런 물질입니다. 지금 다 대부분이 항체 약품들이죠. 아까 연구개발하고 있는 이제 가장 많이 되고 있는 게 아까 보셨지만 항체 의약품입니다. 그런데 항체라는 것은 암덩어리를 정확하게 찾아가고 그 암의 중요한 그 항원과 결합을 해서 그 암이 꼼짝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 자체로 약물입니다. 그런데 ADC라는 것은 그 항원 정확하게 찾아가고 무력화시키는 데다가 플러스 독극물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죽이는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항체로서의 기능이 대단히 이제 재발견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좋은 약물도 최근에 보면 전달체가 없습니다. 간으로 보내는 거는 보내고 싶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대부분 주사를 맞으면 그냥 무조건 약물들은 대부분 간으로 갑니다. 그래서 간을 대상으로 한 약물들은 굉장히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 치료제, 이제 뭐 핵산 치료제들 보면 대부분은 그냥 간으로 보내고 간을 타겟팅하는 그런 치료제들은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 이외로 정확하게 보내는 기술들이 뭐 AAV 정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항체라는 놈을 전달체로 사용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점에 저는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장성이 대단히 뛰어나다. 그 증거가 뭐냐면 오늘도 동아 ST가 ADC 그 플랫폼을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뭐냐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A, D, C 아니겠습니까? A가 항체, D 드럭이 약물인데 이 두 개의 변형이 최근에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항체를 그냥 항체만 쓰는 게 아니라 이중 항체를 씁니다. ABL 바이오 같은 이중 항체를 넣어서 타겟을 두 개를 쫓아가도 아니면은 이제 최근에 BMS가 인수한 그런 물질들을 보면 타겟 두 개를 쫓아갑니다. 항체는 한 개의 타겟을 갖는다고 했는데 이중 항체는 집이 두 채인 거죠. 그래서 두 집을 가서 정확하게 이제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은 이 ADC가 그냥 ADC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그런 모달리티로 발전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항체가 전달체로서 재발견되고 그거는 네고캠 바이오도 지금 그런 걸 굉장히 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항체를 앞에다 단다든가 아니면은 그렇게 보면 이제 항체가 대단히 중요하게 되겠죠. 정확히 어디를 타겟팅하고 싶은데
그 타겟팅하는 항체가 특허가 걸려 있다 그러면은 아무리 기술이 있어도 레이커 기술이 있어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고캠 바이오에서 얘기한 게 우리는 빨리 그 항체를 찾아서 우리 거로 만들겠다 이런 전략을 세우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드리는 것은 ADC는 올해 130조 원의 기술이 거래가 되었지만 다양한 기술들이 내년 내후년에도 나온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좀 말이 길어졌습니다. 거의 이제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국내 임상 중에 HLB라든가 신약성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HK 이노의 임상 3상 결과가 미국에서 나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녹십자는 알리글로가 이제 승인이 되는 상황이고요. 메지온도 임상 3상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매드팩토도 임상 3상 신청을 했기 때문에 임상을 진행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유한양행도 내년에 그 전체 생존 기간이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신약 승인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한미약품도 이제 듀얼 아고니스트 머크가 하고 있는 게 내년 임상이 6월 정도에는 마무리 될 것 같고요. 데이터가 발표가 될 것 같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임상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임상 3상 그다음에 내시 관련한 치료제가 2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시 관련한 거는 섬유가 얼마나 통제가 되느냐 데이터를 만약에 보여준다 그러면 대단히 이제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섬유화라는 건 모든 것을 잘 이제 치료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섬유화를 이제 암세포가 자기의 이제 그 공격을 면역세포 공격하는 걸 막기 위해서 방어 기전을 치듯이 이 섬유화를 걷어낸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그런 치료 효과를 내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에 도전하고 있는 만큼 또 데이터가 나온다 그러면 주가를 크게 반영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에 뭐 한미약품은 그야말로 이 비만 치료제를 그냥 하나 해서 떨렁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체계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HOP라는 그런 그 캐치프레이즈도 걸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비만 치료제 최근에 이제 그냥 살만 빼는 게 아니라 지방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뺀다거나 아니면 최근에 부작용 중에 이제 그 비만 치료제를 복용을 하면은 근육 손실이 일어나는 그 근육 손실을 막는 치료제, 그 다음에 경구용 치료제 이렇게 내년에 한 3개 정도를 올리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만 한 4개가 올라가서 다양하게 모든 비만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성장을 하겠다는 조금 더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긴 안목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임상 결과는 2025년도, 그 다음에 2026년도에 판매 예상 이렇게 이제 기회를 잡고 있고요. 레고캠 바이오는 LCD14 내년에 그 임상 3상 결과가 나오고 중국에서 신약 승인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매는 내후년에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레고캠 바이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LCD84입니다. 이게 이제 그 삼중음성 유방암이라는 굉장히 그 치료하기 어려운 그 다음에 대장암도 굉장히 치료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려운 오용암 2개를 타겟팅하는 이제 중요한 물질이고요. 이게 임상 1상 단계의 ADC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ADC 물질입니다. 이게 내년도 임상 1상의 이제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매각을 하겠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을 받고 팔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임상 1상이기 때문에. 트럭2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ABL 바이오는 ABL 112 임상 1상 결과가 조베틱 툭시막 대비해서 굉장히 잘 나왔죠. 그래서 유효성, 그 다음에 안전성 둘 다 잘 나왔기 때문에
지금 기대감들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중 항체이기 때문에 두 군데를 타겟팅하는 거죠. 그리고 클로딘하고 4-1BB 두 집을 타겟팅하는 겁니다. 얘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기대가 많은 거는 그 전체 플랫폼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거는 얘의 데이터가 잘 나왔기 때문에 같은 4-1BB가 나왔기 때문에 같은 4-1BB 계열들의 약물들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한올 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상 3상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올 바이오 파마도 임상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거고, 그 다발성 신경병증 같은 경우 임상 2피상 중간 결과가 내년도 상반기에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증금 무력증, 이게 이제 자강체라고 해서 그 신경 전달 물질이 근육 쪽으로 전달이 돼야지 근육이 움직일 수 있는데, 그게 아까 자가 항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가 항체라는 것은 항원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특정한 물질을 항원이라고 인식하고 이 항체가 계속 많이 돌아다니면서 신경 전달이 돼야 되는 물질들을 자꾸 못 가게 막는 겁니다. 그게 자가 항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들에 대한 그런 데이터들이 앞으로 그 임상 3상 결과가 나오면서 회사의 가치는 올라갈 수 있다 정도고, 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도 플랫폼 회사입니다. 아까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리는 회사들이 플랫폼 회사인데요. 이 회사도 플랫폼 회사. 그러니까 알부민에 결합하는, 그래서 약물을 가급적이면 몸 속에서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게 하는 결과입니다. 오줌으로 빠져나오지 않고 계속 이제 예를 들어서 약물이 작으면 쑥 빠져나올 텐데 그렇지 못하게 좀 큰 덩어리에 꼭꼭 매달려 있으면서 빙글빙글 돌도록 만드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2024년도에 주목해야 되는 그런 기술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ADC는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TPD, 아까 이제 단백질 자체를 문제가 되는 그 항원 단백질을 아예 가서 분해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우리 세포 안에는 분해 공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걔를 잡아다가 그 분해 공장에다가 그냥 넣는 겁니다. 그러면 다 그냥 그 잘게 쪼개집니다. 그 다음에 RPT라는 방사성 물질도 최근에 이제 노바티스라든가 우리나라의 그 SK 바이오팜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고요. 조금씩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동아 ST 같은 경우에도 ADC의 그 약물을 아예 그냥 방사성 물질로 갖고 그 암세포 근처에 가서 폭발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고 있다는 거고요. 내시 비만 치료제는 아까 뭐 올해 1년 내내 이제 얘기가 되었고요. 향후에 장기적인 그런 부작용을 누가 계산해 나가느냐 하는 것도 장기적인 게임입니다. 그리고 AI 바이오, 이거는 뭐 성장성 자체가 한 50% 이상이고요. 이 단기적으로 얼마나 빨리 이 시장에 들어가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 시장을 장악을 하느냐 하는 게임이 벌어지고 있고요. 너무 복잡한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빅테크들이 전체 다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바이오텍 중에서도 AI에 관련한 미국의 바이오텍들은 빅파마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표에는 없는데 굉장히 복잡한 그런 양상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형 변경을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유를 그래서 약물을 변경해서 가급적이면 특허를 연장시키려고 하는. 그 다음에 퇴행성 뇌질환, 내년도 상반기에 일라이 릴리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도나네맙의 승인 결정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카네맙은 그 에이자이하고 에이자이가 만든 그 레카네맙은 올해 6월에 정식 승인을 받았는데, 이 정식 승인 받고 나서 환자가 굉장히 급격히 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에이자이 같은 경우는 일본 회사라 그 회계 연도가 3월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이 회계 연도인데 매출액을 상당히 높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레카네맙의 의외로 성장성이 높으면서 그 치료제가 하나 더 나온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화두는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자체가 뭐 이제 커다랗게 반향을 일으키거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체들이 뭐 갑자기 나오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 시장이 이제 본격화되고 개화된다라는 거고요. 이런 종목들을 고를 때 그 염두에 두실 게 내년에도 금리가 이제 급격히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게 재무구조입니다. 그 재무구조를 어떻게 보냐, 재무구조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권사의 HTS를 보면은 클릭을 재무구조 해가지고 클릭을 해보시면 작년도에 영업 손실이 어느 정도 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까지 어느 정도 영업 손실이 났는지를 보면 이 회사는 올해 말까지 어느 정도의 자금을 사용하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는 그 밑에 재무구조 쪽으로 가보시면 됩니다. 대차대조표를 보시면은 거기 이제 현금 부분이 있습니다. 유동자산.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뺍니다. 1년 안에 갚아야 될 돈은 어차피 갚을 돈이니까 뺍니다. 그리고 난 돈, 그 현금을 가지고 아까 그 이제 영업 손실 나는 부분으로 한번 나눠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대략적으로 미국에 있는 회사들은 2배 정도 나는 거죠. 그러니까 2년치 쓸 자금을 미리 확보를 해놓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회사라고 알고 있는 회사들이 많은 부분이 그게 이제 일도 안 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의 100% 유상증자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회사가 좋든 나쁘든 아니면 조금 기술 수출이 늦어지면서 기술 수출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약간 또 거짓말처럼 될 수는 있는데 어찌됐건 그런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회사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수출이 조금 늦어질 수는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금 압박은 받을 수는 있고요. 그러면서 유상증자를 일부는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주주들이 얼마나 그 기업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무구조에 대한 걸 확실하게 이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기술 트렌드에 맞느냐. 그 다음에 기술 수출 가능성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기술이 좋으냐 나쁘냐를 구분하는 것은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빅파마에서 기술을 사가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 알고 있는 거죠. 그것도 분야가 다 다릅니다. ADC 사가는 사람 전문가, CGT 사가는 전문가 다 다른 거죠. 그래서 남들이 안 하고 있는 조금 더 독특한 그런 기술들, 모달리티 아니면 안정성이 또 좋아 보이는 굉장히 논리적인 것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가장 좋은 게 일단은 빅파마나 아니면 글로벌 파마에게 기술 수출을 한 경험이 있느냐를 보는 게 우리로서는 판단 기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술 수출 한 경험이 없는 회사가 언젠가는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잘 그거는 모르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일단 했던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 데이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상 데이터는 뭐 임상 1상이 됐건 아니면 2상이 됐건 그런 데이터들을 조금 더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이제 자세한 기업들의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참조를 해주시고요. 그냥 오늘 이제 말씀드린 그런 기업들 이런 것보다는 앞쪽에서 이제 말씀드린 기본적인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계시다가 좀 맞다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있으면 참조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저도 이제 연말이 되면은 많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을 이제 펀드 매니저 할 때는 만나면서 이야기를 듣고 또 그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같이 듣습니다. 듣고 나서 하나의 기준을 세우는 거죠. 정답을 찾기보다는 어떤 것들은 맞는 것 같다, 합리적인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다 쪼개서 저 애널리스트는 저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거를 하나씩 해놓죠. 중요한 거는 거기에서 새로운 변수가 나올 때 조금씩 이렇게 변형시켜 나가는 그 유연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고요.
저도 전쟁이 이렇게 두 개씩이나 계속 이어질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모든 분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저도 바이오를 계속 공부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 바이오에 대해서 그냥 데이터를 읽고 공부하고 또 기업 의뢰를 받아가지고 또 분석을 해서 그 시장에 대해서 주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많고 전문가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긴 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모르는 게 지금 전문가들이 알고 있는 게 5%도 안 됩니다. 10%도 안 됩니다. 앞으로 나올 게 90% 이상이니 그러니 뭐 앞으로 열심히 하면은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이제 모든 분들과 소통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ETF나 아니면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 중에 랭킹 그 50위 안에 이 바이오가 전혀 섞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혀 관심이 없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몇 분 안 되시는 분들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계속 장기 성장하는 그 바이오의 흐름을 같이 겸손하게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보다 건강하시고 좋은 일 많으시고 또 행복한 일 또 많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 소통하는 자리 또 많이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